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중국 IT 업계의 거인이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오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이 55세가 되는데요. 내년 55세 되는 생일날 은퇴를 하고 다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윈 회장의 은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얼마 전 수많은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회장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을 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건데요. 다시 교육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윈 회장, 그의 은퇴 소식을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아직 젊고 꿈이 있다며 1년 후 은퇴를 선언한 마윈 회장. 이제 장용 CEO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핏줄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CEO가 되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제 퇴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먼저 마윈 회장 어떤 사람이고 또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인지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마윈 회장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사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신화, 아이돌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고 가장 성공한 인물인 중국계 IT 드림의 상를 의미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알리바바라고 하면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최고의 B2B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타오바오몰이라든지 이런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명의 12명 정도의 이렇게 동료들로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마윈 회장이 그 전까지는 영어를 가리키는 시간 강사였고요. 그 창업 멤버 중에 일부는 자기 수업을 듣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알리바바가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회장 지원을 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 최대 기업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 50대 기업, 마윈 회장은 그 전 세계 50대 부자까지 올라간 굉장히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중국 차이나 드림의 그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요. 네. 내년에 55세라며요. 네. 나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 나이를 밝히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한 55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은퇴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딱 깔끔하게 55세에 은퇴하겠다. 왜 은퇴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좀 더 회사를 더 키우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 나이에. 네. 글쎄요, 본인이 가장 본인 말고는 정확하게 속내를 알 수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 검색하다가 되게 놀랐던 게 이 마윈 회장이 최근에 쿵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화 제작도 하고 또 주연인지 조연인지 모르겠지만 배우로 나서가지고 이영걸하고 쿵푸 대결을 하는 그런 몇 분짜리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제 마윈 회장은 쿵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하여튼 이제 이런 취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그 어떤 밸류 가치관 자체가 기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원했던 목표로 했던 것들은 충분히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알리바바를 창업한 걸 후회한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아까 쭉 설명해 주셨던 그 세계 몇 손가락에 꼽히는 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수장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 다 어떤 그 생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마인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뭐 벌 만큼 벌었고 자기가 이룰 만큼 기업도 잃었고 그러면 오히려 박수 칠 때 떠나고 뭐 마인 회장의 말처럼 지금까지는 마인 회장이 기업을 잘 이끌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본인보다 더 잘 이끄는 후계자를 찾아서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교육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인 회장은 할 거 다 하고 이룰 거 다 이루고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참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55세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남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박정현 부장이 마인 회장 자리에 딱 가면요. 그렇게 못 물렀습니다. 근데 55세에 그 정도면 달라질 수 있겠고 뭐 그 마인 회장이 거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뭐 사실상 뭐 모든 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다 줘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아마 어떻게 보면 책임은 조금 그 뒤로 낮출 거고 이미 마인 회장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 뭐 현명한 판단인 것 제가 같아요. 한마디 더 보태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이 마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뭐 어록 같은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 이렇게 책 읽어보면은 뭐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을 보면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망하는 기업은 일정한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중미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서 가장 이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미국의 이야기는 뭐 미국의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데 중국에는 이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똑같이 쓴 다른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방을 하자라는 얘기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인 회장은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성장해온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리바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물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요. 마인 회장이 좀 멋을 부리는 거 아닌가요? 뭐 미국의 옛날에 카네기도 그렇고 락펠러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빌 게이츠까지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다 사회 은퇴하고 사회에서 자선 사업하면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자기를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윈도 그거 아닌가요?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뉴스에서 보기로는 마윈 회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롤 모델로서 말씀하신 빌 게이츠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 속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밝힌 것처럼 성공적인 퇴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기업 쪽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뭐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이라던가 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뭐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배경이었다, 원인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지면 굉장히 훈훈한 미담이 굉장히 좀 씁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러한 부분은 조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판빙빙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세도 계속 모르게. 더 버티고 있다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근데 뭐 조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던지고 나갔으니 던지고 나간 데 갔다가 또 붙잡아서 집어넣지는 않겠죠. 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음모론은 사실 같아요. 나는 또 음모론을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음모론 전문 우리 패널이 있는데 네, 있잖아요. 안 나왔기 안 나왔네요. 때문에. 사실 저는 음모론하고 이렇게 거리는 멀어서. 네. 근데 중국이라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라 가능하다. 아까도 뭐 앞선 우리 메인 토크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통제된 사회에 있고 네. 뭐 우리나라처럼 요즘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그냥 순식간에 오픈되고 비밀이 없는 이런 이 대한민국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은 중국이 좀 폐쇄 사회이고 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뭐 통제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역시 음모론을 잘하는 아니요, 잘 몰라요. 이건 아니군요. 네. 음모론 잘하는 몇 명 패널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세계 지금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국 내에선 3위쯤 되나요, 여기가? 정확한 순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몇 개 있잖아요, 중국 내 IT 기업 유명한. 그렇죠. 뭐 JD.com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네. 바이두 같은 것도 있고, 바이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또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다양한 그 유사한 4차 산업 기업들이 지금 소위 팽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계 주식시장 또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래 가요? 세계 지금 산업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바꿔놓고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약간 이제 2000년대 초에 IT 버블까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실체가 없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높았다가 한번 이렇게 꺼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다시 점점 올라오죠.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IT 버블이 이때였다면은 지금은 좀 실체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원래 있었던 산업 모델의 틀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그냥 도서 주문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를 했잖아요. 뭐 새로운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그 아이템을 추첨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전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DVD를 대여해주는 업체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DVD를 대여해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됐잖아요. 이런 게 좀 가능했었던 게 뭔가 기술 혁신이라든지 IT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뭐 AI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기술을 굉장히 도입을 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나와오고 있거든요.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맞고 이렇게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이 바뀔 거고 이런 새로운 기존의 틀을 뚫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세계 100대 기업이 뭐 이렇게 뭐 59개가 물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아마 10년 후에 본다면은 더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국면에 이미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글로벌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뭐 아니면 뭐요 미국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GE 하나라며요. 나머지 싸그리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겠죠. 그렇게 바뀌는데 자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바뀌어요. 잘못하면 우리 박종현 부장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이 팽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로봇들이 다 대체해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상황일 텐데 다만 네. 이제 그 시기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오지 안 올 않았으면 것이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뭐 다 그렇죠. 네. 그 놀라운 게 그 빵 그 5개 맞죠? 네. 빵 이 5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니까 최근에 좀 떨어져 갖고 아마 3조 달러가 조금 안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아마 1조 700억, 1조 500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뭐 한 2배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 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2배에 가깝게 육박하는 이 5개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기업들이 바뀌고 살아남고 하는 기업들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 보게 되면 네. 그 예전에 그 영국에서 나타났던 산업혁명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생산 원가를 아주 파격적으로 낮췄던 그게 결국 핵심 아닌가. 그렇죠.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했던 것들을 갑자기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생산 단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물론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전에 비하면 혁신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버리는 기술력에 의해서. 네. 그러면 뭐 이런 기업들을 과연 이제 누가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아마존 효과라고 하는 얘기도 뭐 제가 한 이전 그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멀쩡하게 잘 생태계가 있는 산업에 아마존이 들어가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경쟁자를 다 물리쳐버리고 아마존만 살아남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핵심은 뭐 기본은 생산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추는 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경쟁력들을 이제 이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이제는 잘 안 바뀔 것 같고 금융시장 내에서도 결국 이제 이들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는 뭐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양극화로 가는 그런 시장이 이제는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미국 전체를 이렇게 휘어잡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딱 잡고 나갔는데 그때 월마트가 어느 지역인지 나가면 그 동네 소매 가게가 말하자면 구멍 가게가 싸그리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월마트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네. 월마트는 항상 주장이 소비자한테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준다. 그게 가장 큰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소매점 다 죽었는데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면 그렇죠. 월마트가 이제 싸그리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른 모든 오프라인 업체들이 지금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뉴욕 맨해튼의 그 상가 건물들이요 1층에 리테일 샵들 그게 다 문을 닫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한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질문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AI, 로봇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에서도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직종들이 언급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뭐 인간의 감정 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내지는 창의적인 일. 그래서 그렇게 로봇이 일반화되고 AI가 커넥티비티 하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관할하고 편리하게 하고 코스트를 낮추고 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잡거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역들은 네.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그런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조 박사님의 마지막 해설 들으니까 희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불안감도 좀 가셔지는 것 같고 천만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